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50년을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았고 제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것이 제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칠순이 되던 해 마침내 국밥집을 정리하고 손에 쥔 돈은 딱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억, 이 돈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니 근골이 서늘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아픈 곳은 늘어갈 텐데 이 돈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을 굴려서 매달 따박따박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면 이 생각이야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나는 짐이 되기 싫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완성해야 한다. 딱 그때 제 귀에 거북섬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TV 뉴스, 경제 프로그램, 부동산 광고, 온 세상이 거북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 인공 서핑장, 연간 100만 관광객 보장, 지화호의 기적, 꿈의 유토피아. 부동산 업자는 매일 제게 전화의 마지막 기회라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여기는 그냥 상가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서핑장이 바로 앞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지금 바로 계약금 거시면 5년 뒤엔 연금처럼 500만 원씩 통장에 꽂힙니다.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 들어옵니다. 부동산 업자의 목소리는 빠르고 능글맞았습니다. 그들의 브리핑룸은 화려했습니다. 벽 전체가 바다였고 미래의 거북섬은 이미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땀, 냄새 나는 시장 바닥에서 살았기에 그들의 화려한 미래 설계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5억 4천만 원. 이 돈으로 평생 연금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저는 완전히 홀렸습니다. 아들 민규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누가 바닷가 인공 서핑장 앞 상가에 목돈을 넣어. 그건 묻지마 투자야. 부동산은 발품 팔아서 눈으로 보고 사야지. 왜 그런 허황된 광고에 속아? 차라리 그냥 적금을 들자니까. 민규의 목소리는 답답하고 절박했습니다.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너희한테 짐 안 되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니 난 내 돈으로 내 꿈을 살 거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대는 그저 돈이 아까워서 또는 엄마 노후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5억 4천만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잔금 3억 원은 은행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총 8억 4천만 원. 평생의 땀과 미래의 빚까지 모두 거북섬 상가 10평에 묻었습니다. 2년 후 드디어 상가가 완공되었습니다. 거북섬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제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광고 속 꿈의 유토피아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섬이 아니라 시와호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였다. 바닷바람만 휘몰아치는 버려진 땅이었다. 상가 건물은 높고 화려했지만 모든 유리창은 텅 비어 있었고 삭막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1층 코너 자리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계약서만 주고는 전화번호를 바꾼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꿈이었던 5억 4천만 원과 매달 120만 원씩 저를 조여오는 은행 대출 이자라는 현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가 열쇠를 받은 지 한 달.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거북섬으로 향했습니다. 편도 2시간, 버스 3번을 갈아타고
마지막엔 마을버스마저 끊겨서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도착하면 오전 9시. 하지만 제 상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단 3명. 그것도 공사 인부들 뿐이었습니다. 광고에서 본 세계 최초 인공 서핑장은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만 바람에 삐걱거리고 서핑장 부지엔 녹슨 철근과 깨진 유리 조각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간 100만 관광객은커녕 이곳을 찾는 사람은 저처럼 속아서 상가를 산 피해자들 뿐이었습니다. 제 상가는 1층 구석 10평. 계약서엔 황금 코너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음침한 골목이었습니다. 천장엔 습기로 얼룩이 졌고 바닥 타일은 벌써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화호의 비릿한 냄새와 차가운 바닷바람만 휘몰아쳤습니다. 여기서 누가 장사를 한다는 거지? 카페, 식당, 옷가게? 이 황량한 섬에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 그러던 중 제 통장에서 매달 120만 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였습니다. 3억 원을 빌렸으니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가 매달 35만 원, 재산세 분할 납부가 20만 원, 텅 빈 상가를 지키기 위해 매달 175만 원이 제 연금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국밥집을 하던 시절엔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도 그래도 오늘 장사 됐네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175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5억 4천만 원은 이미 상가에 묻혔고 남은 건 통장 잔고 120만 원과 매달 쌓이는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상가를 임대라도 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월세 50만 원이면 돼요. 30만 원도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거북섬 상가는 깡통이에요. 지금 전체 상가 200개 중에 장사하는 데가 딱 3곳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억지로 버티는 거고요. 임차인 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유동인구가 하루 10명도 안 되는데 누가 여길 빌려요? 중개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 민규는 제가 매달 이자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다 못해 상가를 팔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해. 이자만 계속 내다간 엄마 연금 통장 바닥난다고. 민규는 휴가를 내고 거북섬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정말 엄마가 8억을 넣은 곳이야? 이건 상가가 아니라 폐허잖아. 광고 사진이랑 완전히 달라.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 수가 있나. 민규의 목소리는 절망스럽고 떨렸습니다. 민규는 부동산 중개소 5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개인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거북섬 상가요? 죄송한데 저희는 안 취급합니다. 마피아 물건이거든요. 팔리지도 않고 중개 수수료도 못 받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거북섬은 부동산 시장에서 블랙리스트예요. 매물로 내놔봤자 관심 갖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중개인들의 목소리는 냉담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민규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8억 상가, 4억의 급매. 하지만 조회수는 50회에 그쳤고 댓글은 단 2개였습니다. 크크, 거북섬이면 그냥 기부하세요. 4억 주는 사람 없음. 저기 작년에 5억 상가가 1억 5천에도 안 팔렸어요. 참고하세요. 민규는 3주 동안 발품을 팔았지만 단 한 통의 문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제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 상가는 못 팔아. 아무도 안 사. 지금 거북섬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망 선고받은 곳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증발한 거야. 민규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산 건 상가가 아니라 빚이었다는 것을요. 팔 수도, 임대 낼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평생의 족쇄였습니다. 상가를 산 지 6개월. 제 통장 잔고는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연금 통장엔 85만 원이 남았고 다음 달 이자 120만 원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규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 달 이자 좀 내가 대신 내줄 수 있겠니?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엄마가 뭐라도 해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작아졌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번엔 내가 낼게. 근데 엄마, 이게 끝이 아니잖아. 매달 120만 원씩 누가 계속 대신 내? 민규의 목소리는 지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민규의 통장에서 120만 원이 제 대출 계좌로 이체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제 약속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저는 아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중엔 말도 없이 입금만 확인했습니다. 민규의 아내, 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애 둘 키우고 대출 갚느라 정말 힘듭니다. 매달 120만 원은 저희한텐 너무 큰 돈이에요. 제발 다른 방법 좀 찾아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살 할머니의 얼굴엔 주름만 가득했고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국밥을 팔아 모은 5억 4천만 원. 그 돈으로 꿈꿨던 자립적인 노후는 사라졌고 이제 저는 자식들의 통장을 축내는 짐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그 누추하고 비참한 노인이. 거북섬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바닷바람만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꿈이었던 꿈의 섬은 제 노후를 집어삼킨 악몽의 섬이 되었습니다. 상가를 산 지 1년. 저는 총 1,440만 원을 아들 민규에게 빌렸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정확히 12개월. 민규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면 끊겼고 문자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긴 문장이었지만 핵심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의 거북섬 투자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폭행위였고 저희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연락 주지 말아주세요. 자폭행위,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꿈을 꿨을 뿐인데 자식들은 그걸 자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거북섬 상가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5층짜리 유리 건물,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 하지만 모든 상가엔 임대문의 스티커만 바래져 있었고 복도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텅텅 울렸습니다. 저는 제 상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기를,
누군가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까지 단 한 명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기면 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엔 외출하고 제가 잠들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버려진 섬에서 버려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가를 살릴 방법은 직접 장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50년 동안 국밥을 팔았으니 이젠 뻥튀기라도 팔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낡은 뻥튀기 기계를 15만 원에 샀습니다. 돗자리와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거북섬으로 향했습니다. 상가 앞 광장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뻥튀기 기계를 켜고 쌀을 넣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뻥튀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손수 쓴 팻말을 세웠습니다. 갓 튀긴 뻥튀기 3,000원 할머니가 직접 만듭니다. 오전 9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공사인부 한 명이 지나갔지만 그냥 갔습니다. 오후 1시 바닷바람이 세졌습니다. 파라솔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오후 3시 갈매기 한 마리가 뻥튀기를 쪼아 먹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좀 와라. 딱 한 명만이라도 3,000원만 벌게 해달라. 제발. 제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팔지 못한 뻥튀기 50봉지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매출은 0원, 재료비 2만 원, 교통비 8,000원만 날렸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뻥튀기 한 봉지를 열어 먹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뻥튀기는 짜고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거북섬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판 뻥튀기는 단 3봉지, 9,000원을 벌었지만 재료비와 교통비로 14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무허가 노점 금지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단속 들어온대요. 이제 그만 가세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미안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돗자리를 접었습니다. 뻥튀기 기계를 상가 안에 두고 텅 빈 10평 공간에 혼자 앉았습니다. 8억 4천만 원을 들여 산 이 공간에서 저는 뻥튀기조차 팔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며느리 지연이 거북섬에 나타났습니다. 민규가 보냈습니다. 엄마 좀 데려와. 매일 거북섬 간다고 새벽에 나가신대. 지연은 제가 상가 앞 계단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500원짜리 김밥. 저는 며느리를 보자 황급히 김밥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8억짜리 상가 앞에서 편의점 김밥 드시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 안 할 거다. 여기서라도 뭐라도 해서 포기를 안 하시네요. 뭘 더 하시려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러고 사시느니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최소한 매달 생활비라도 나오고 저희한테 손 안 벌리셔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증명하려 했던 제 인생이 며느리 입에서 차라리 수급자가 되는 게 낫다는 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상가 계단에 주저앉아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짐이 되기 싫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거북섬의 텅 빈 건물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자립적인 노후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버려진 어머니라는 비참한 현실뿐이라는 것을요. 상가를 산 지 2년 3개월. 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뜯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특별 배송이라고 적힌 종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불길했습니다. 대출 채무자 박순자 귀하. 귀하는 2023년 7월 15일 체결한 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지속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5년 12월 1일까지 원금 3억 원과 연체이자 9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담보물인 시와 거북섬 상가 101호에 대한 임의 경매를 개시합니다. 6개월 연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고 제 연금 통장은 5개월 전에 이미 바닥났습니다. 매달 120만 원에 이자는 그냥 연체로 쌓였고 이제 총 960만 원의 빚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체 이자라는 것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원금 3억 원에 연체 이자 960만 원, 총 3억 96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제 상가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2만 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그날 밤 저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산 삶에서 처음 겪는 통증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싶었지만 구급차비조차 아까웠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남겨질 기록,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저는 방바닥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빚만 남긴 채로. 제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국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아니, 마음이 그냥 백지가 될 때까지. 다행히 1시간 후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몸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것을요. 50년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경매 통보서는 제 베개 밑에 깔려 있었고 매일 밤 그 종이가 제 꿈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거북섬이 물에 잠기는 꿈, 제 상가만 남겨지고 나머지가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상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규는 경매 통보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내용 증명이 우연히 읽혀진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아들에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청담동 지점에 대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었고
친절한 표정으로 민규를 맞이했습니다. 그 친절은 금방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6개월 연체된 상태라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가의 현재 감정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출 원금 3억에도 한참 못 미치죠. 경매로 넘어가도 2억 가까이 뒤지 남을 겁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100번 이상 봤다는 듯이. 아마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거북섬 같은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민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8억 4천만 원을 들여 산 상가가 이제 겨우 1억 2천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억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것도 2년 만에. 2년 동안 제 모친은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거북섬 상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먼 길. 그곳에 가면 혹시 임차인이 들어왔을까? 혹시 주변이 개발되기라도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거북섬은 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황폐해졌습니다. 서핑장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부지엔 폐자재만 쌓여 있었습니다. 철근도 녹슬었고 시멘트 자루도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성의한 방치가 역력했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엔 전체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 있었고 글씨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200개 상가 중 단 한 곳도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 그곳은 이미 죽은 공간이었습니다. 민규는 어머니의 상가 앞에 섰습니다. 101호. 문을 열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평 공간엔 낡은 뻥튀기 기계와 돗자리, 그리고 어머니가 적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 0원. 내일은 꼭 한 명이라도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제발. 메모지는 여러 개였습니다. 날짜별로.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그 메모지들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어머니가 혼자 몇 개월을 버텼을까요?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젠 어쩔 수 없어. 경매 막을 방법이 없어. 내가 정말 죄송해. 그냥 포기하자. 이 상가는 끝이야. 엄마 평생이 여기 묻힌 건 알지만 이젠 정말 끝이야. 민규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포기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매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 상가는 시와 거북섬 상가 101호 감정가 1억 2천만 원, 최저 입찰가 8,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숫자로 축약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의 노동, 20년의 사업, 8억 4천만 원의 투자, 모두가 하나의 온라인 페이지로 축약되었습니다. 입찰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최고 입찰가는 9,100만 원. 그것도 재개발 목적의 투기 자본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헐값에 상가를 사들여 언젠가 거북섬이 재개발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꿈이 누군가의 도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9,100만 원. 내가 8억 4천만 원을 넣은 이 상가가 이제 겨우 9,100만 원. 경매는 확정되었습니다. 낙찰가 9,100만 원. 은행 대출 3억 960만 원을 제하면
저에게 남은 빚은 2억 1,860만 원이었습니다. 상가는 사라졌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담보대출의 현실입니다. 손해는 모두 차용인의 몫입니다. 저는 그날 거북섬으로 마지막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제 상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엔 소유권 이전 완료 출입 금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딱지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피한 웃음, 자포자기하는 웃음. 저는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시평을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이 이 작은 공간에 묻혔습니다. 50년의 땀과 5억 4천만 원과 제 마지막 꿈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제가 붙여두었던 달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그때가 마지막 달력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간을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거북섬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소금기가 품은 바람, 바다의 냄새, 이곳의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녕, 내 꿈. 안녕, 내 인생. 제 목소리는 텅 비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고별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거북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섬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200개의 상가는 여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2억 1,860만 원이 넘는 빚을 진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것도 보이고 싶은 것도 없는 몸으로 제 존엄은 거북섬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저는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지 3개월. 저는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남의 가게 앞에서 파 다듬는 일을 하는 일용직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4시간, 일당 4만 원. 제 허리는 굽었고 손은 파집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아침 5시, 여전히 어두운 하늘 아래 저는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시장이 제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 전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밥을 지었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제 삶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가게 앞에서 남이 버린 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국밥집 크게 하시다가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억을 거북섬에 묻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냥 조금 쉬는 거야. 나이도 먹었으니까 팔짝이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더 견디기 쉬웠습니다. 5억을 거북섬에 묻었다는 진실은 저를 매일 밤 깨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세는 숫자. 5억 4천만 원, 5억 3천만 원, 5억 2천만 원. 매일 밤 저는 제가 잃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게 내 평생 신념이었는데 이제 나한텐 지킬 돈도 신념도 남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고 오후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당 4만 원에서 교통비 5천 원, 점심값 6천 원을 빼면 하루에 2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87만 원, 그중 70만 원은 은행 빚 이자로 나갔습니다. 제게 남는 돈은 17만 원. 그것도 쌀값과 전기세를 내면 5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그것으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으니까요.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흰 머리가 성성한 머리. 그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순자는 국밥집 주인이었고 자수성가한 여인이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사람은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가는 일용직 할머니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존엄의 상실이었습니다. 50년을 악착같이 모은 5억 4천만 원은 한순간에 증발했고 이제 저는 하루 4만 원을 벌기 위해 다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아들 민규는 제 모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아들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침묵이 벌써 2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들 민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어. 엄마가 시장에서 파 다듬는다는 소리 들었어. 내가 정말 못난 아들이야. 민규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을까요? 옆 가게 사장님일까요? 시장 이웃들일까요? 아, 그렇구나. 이 작은 시장에서 제 모습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구나. 제가 숨기려던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나 있었구나. 저는 아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집으로 거칠어진 제 손을 아들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온기를 느끼지 못했는지.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의 노후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집에서 그냥 편히 쉬어. 제발, 제발 그렇게 해줘. 민규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후 저를 혼자 두고 서울로 나간 아들이, 그리고 그동안 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들이 이제 저를 안겨주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민규야,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짐이 안 되겠다고, 스스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너한테 더 큰 짐이 됐구나. 제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해방적일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도 5억 4천만 원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필요했던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이 따뜻한 품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고 눈물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했던 저를 이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두려웠던 것뿐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모두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장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들 민규는 제 은행 빚을 갚기 위해 10년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저는 반대했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이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야. 하지만 민규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빚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빚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50년을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요. 독립과 자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믿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 민규의 집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장엔 3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북섬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제 2억 원의 빚은 아직 1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저는 여전히 빚 많은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손녀가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아침 먹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연금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계산할 수 없고 통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하지만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5억 원은 제게 노후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을 잃고 나서야 저는 진짜 노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습니다. 공중에서 손을 잡을 때의 온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 그것이 진짜 노후입니다. 거북섬은 지금도 시와호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꿈의 섬은 끝내 오지 않았고 200개의 텅 빈 상가는 여전히 바람만 맞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이룬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이 그곳에 남겨둔 5억, 10억, 20억, 그 돈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 꿈을 잃어도 우리 곁엔 여전히 사람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내가 거북섬에서 배운 것은 투자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의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환상. 하지만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북섬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라는 것.